여러분, 한미 FTA를 통해가 우리가 덕을 봤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한미 FTA 통과되는 날 한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ISD 소송이라고 이런 좋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ISD 소송이 뭐냐? Investor State Dispute.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의해서, 원래 FTA 합의에서는 안 그런데 상대국이 그런 합의를 깨는 정책이나 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국제 중재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배상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 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민간 대 민간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민간 국제중재기구회를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ISD라는 부분을 이 FTA에 넣은 부분은요, 이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 즉 미국의 투자자가 이 한미 간의 내용으로 보자면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맺은 겁니다. 그래서 1966년에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 분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내용이 이제 이 FTA 같은 부분에도 항상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세계은행 IBRD 산하의 민간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라는 국제중재기구가 이걸 관장을 해서요, 이 기구에서 분쟁 상대방이 중재인 한 명을 선임을 하고 또 위원장이 양측 합의에 의해서 선임되어서 진행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D라는 것은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붙으면 약한 나라가 어지간하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히 미국이 이 상대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걸리면 대부분 한국 정부가 지게 될 확실한 일일 때 이 소송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경제 방송에 나가서 ISD 조항을 갖다가 FTA에 넣은 것은 나중에 한국 정부 같이 국제적인 어떤 상거래에 둔감한 정권이 큰 사고를 쳤을 때 엄청난 돈을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정권의 무슨 문정권이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 이 화제가 됐던 이재용의 좀 묵시적 청탁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 ISD로 재차 지금 불거졌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엇이라는 이런 미국의 이 투자 회사가 불만을 굉장히 제기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히면서 무슨 주주들을 동원해서 싸우려고도 했죠. 그 엘리엇과 또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미국계 펀드 두 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액수가 1조를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간의 일지를 보면 엘리엇이 지난 4월 달에 ISD를 위해서 법무부에 이제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FTA 규정에 따르면 본격적인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기관에 돌입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요.
그러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6억 7천만 불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5월 11일 날 법무부가 엘리엇 중재 의향서를 공개한 뒤에 이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했고 6월 8일에는 또 다른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우리도 손해를 봤다고 법무부에 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고 7월 13일에는 엘리엇이 법무부에 ISD 중재 신청 통지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8,700억의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9월 13일에는 메이슨이 ISD 중재 신청을 통지하면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2,25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합쳐서 1조 1,0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회사가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에 통지를 한 것은 최종 통보입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못 받겠다 하면 아까 말한 국제 이런 소송 중재 기구로 곧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계은행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이제 이 FTA 규정에 있는 90일간 중재 요청 기간을 4월 13일부터 석 달을 기다린 거예요. 엘리엇이. 그래서 그 석 달이 끝나는 7월 13일 우리가 4월 13일 날 너네한테 이런 소송에 돌입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니 너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한국 정부에 물은 겁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우리도 소송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버티니까 석 달 뒤에 이제 액수를 정해갖고 한국 정부에 내놔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합의를 하자 했으면 액수를 조정하자 어쩌자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바로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도 6월 8일 날 한국 정부의 FTA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자, 우리가 로펌을 선임해놨으니 여기하고 너그 정부가 배상액을 좀 논의해라 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석 달이 끝나니까 9월 13일 날 또 통지가 온 겁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한국 정부가 대기업의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관련했을 때 국민연금이 이제 복지부사나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서 그 이 합병에 대한 이 두 회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주식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 삼성 편을 들어줬잖아요. 국민연금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숱하게 그렇게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을 해줬고 이재용이 그것 때문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이제 그 증거들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왜 4월 13일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일단 재판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들이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외국 회사가 소송을 하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국가가 어떻게 삼성 편을 들어줬느냐 하는 부분을 자료를 소송 자료들을 파악하고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입수됐다라고 싶으니까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해서 석 달을 기다리고는 이제 액수를 통보한 겁니다. 최후 통첩했죠. 자, 그래서 이 메이슨은 중재 신청서에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25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 합병 비율이 틀리다라는 부분을 이런 반대하는 합병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부에서 이 과정이 서툴렀다.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는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외부 위에서 어디서 압력을 받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근거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각종 정황만으로도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삼성 편을 들기 위해서 이랬다. 그 대가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각종 의혹들이 지금 한국 정부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전 정권의 농단으로 잘못된 피해를 받아내자고 이제 달라들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만약에 메이슨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는데 삼성을 위하고 미국의 투자자들을 메이슨이나 엘리엇은 우습게 봐버리고 너네들이 FTA 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인과 동일 대우 조항을 위반한 채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삼성 주식이 합병되도록 그렇게 삼성 편을 들어줘서 우리한테 손실을 끼치지 않았냐, 이 이야기인 거죠. 특히 메이슨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최근 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듯 박근혜 전 대통령, 문영표 전 장관 등이 직권 남용으로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그 과정을 적시한 거예요. 그럼 제 말한 대로 이제 판결을 다 보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메이슨은 지난 7월 공식 중재 통보 절차를 마친 엘리엇이 요구한 금액과 이렇게 이제 메이슨이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1조 1,000억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엘리엇하고 메이슨은 두 곳 모두 법률 대리인으로 KL 파트너스라는 이 로펌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펌은 2012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서 론스타 측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경험이 있는 회사를 둘 다 똑같이 선정했다. 그건 서로가 같이 짜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두 곳이 같은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2015년 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과 공동으로 합병에 반대했는데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 심리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 관계자 상당수를 증인으로 부를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한국에서 수사할 때 특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기록이나 과정에 각종 자료에 한번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특검 관계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조 1,000억의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제 법무부는 아주 곤혹스럽게 대했습니다. 자, 이재용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런 항소심 재판 결과 지난 8월 달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금 대법원에 남아있는 이재용 최종심 판결도 매우 궁금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재용이 합병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와 단독 맹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밝히면서 쉽게 말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삼성 합병 과정에 혜택을 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각종 지원금을 내는 등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용의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근혜의 2심 재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 자,
자, 이재용은 안정적 갱년권 성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작업이 없었고 설사 이가 존재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기 때문에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은 판결을 했는데 각각의 항소심이 서로 같은 사항을 놓고 정반대의 이렇게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전원 합의부에 회부되어서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좌파 진영에서 크게 문정권의 이 좌파 진영, 문정권을 지지하는 데서 반발을 크게 했죠. 이재용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재용에 대한 2심 판결 부분, 즉 무시적 청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 ISD 소송을 갖다가 가고 있는 엘리엇과 메이슨 측에 중재기간 동안에 답변서로 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답할 수 있냐고 좌파 진영이 법무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그 말을 쓰기도 쉽지가 않게 된 거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서 달라드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라고 해야 승소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를 비롯한 ISD에 대응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법적 논리적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 문재인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십 년을 때리고 있는데 이재용은 빼주려고 그거는 또 이재용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쪽은 유지해야 되지. 이쪽도 그걸 빼준다면 이제는 별 죄가 크게 남는 게 몇 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돈 1조 1000억을 물려주고 그래도 무시적 청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밀고 갈 거냐. 아니면 돈 아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할 거냐라는 모순에 지금 부딪혔다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지금 5조 5천억짜리 ISD 소송은 지금 이 최종 변론까지 끝났지만 아직은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질질 시간을 끌고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외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론스타하고의 소송에도 한국이 질 것 같고 지금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질 것 같은 것은 이 삼성물산 합병 소송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통계청장을 정부 구미에 맞는 사설 통계를 만들어줘서 90% 최저임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문재인의 발언을 유도해 온 강신우 통계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바뀐 통계청이 가계소득 통계 조사 방식을 130억을 들여서 전면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분리 작성하던 가계 동향 조사 소득과 지출 부분을 내년부터 다시 통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은 8천 가구를 조사의 분기별로, 지출 부분은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의 연 단위로 공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소득과 이렇게 지출을 통합을 해서 7,200가구로 분기별로 같이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2016년까지 하던 일로 그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에 합쳐서 2017년, 18년 두 해 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130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지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고 빈부 격차가 커졌다 해서 통계총장이 교체됐는데 새로 이렇게 통계청장으로 온 사람이 다시 2년 전에 통계 방식으로 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2017년, 2016년까지 하던 방식을 왜 2017년부터 이렇게 바꿨느냐. 통계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해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바꿨는데 이제는 또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현재 방식으로 뒤집은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 방식이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 조사 방법에서 가계부 작성 방식을 쓰면 고소득자는 기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소득 통계는 당시 분기별로 조사할 경우 계절, 명절 등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큰 데다가 연간 단위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소득 관련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가계 동향 조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지할 경우에는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조사에 공표를 하기로 해서 그래서 소득 지출 통계가 쪼개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 말에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 조사를 2018년부터 계속 운영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 정부의 주된 목표가 소득 주도 성장인데 분기별 소득 통계를 없애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저거들이 이걸 하자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발표된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득 통계가 개선된 걸로 나타나니까 여당은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라고 자자찬을 하다가 올해 2분기, 1분기는 5월 달에 2분기는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나왔죠. 그 통계에서 1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당황하면서 여당 정부 중심으로 이 방식을 또 뒤집어 버리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하던 방식을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발표하자 이래 된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국민 앞에 자랑하고 홍보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안이 효과 있었다 이러는데 이걸 못하면 자랑을 못하니까 예산을 더 만들어줘가 분기별로 석 달마다 한 번씩 해라고 해가 처음에 이제 한번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든지 반짝 올라갔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계속해라고 했다가 계속하니까 팍 떨어지니까 이제 통계청장 쫓아내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면 삼키고 통계를 쓰면 뱉냐, 통계를 이따위로 관장하느냐는 지금 조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 북한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위원회 정체불명의 8,500만 원의 새로운 또 이 소득이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요. 본인은 근로소득과 특강 등에 대한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해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자기 선거 비용을 특정 회사한테 몰아주고 선거할 때 각종 용역을 남편을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선거 기간에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양 120만 원씩 해서 480만 원을 돌려받았다. 참 찌질하고 지저분한 일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쓰는 돈은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줬다가 돌려받을 게 아니라 그냥 작게 책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복잡하게 줬다가 받냐. 그런데 선거 비용은 공영제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규정해 놓은 만큼은 실제 그렇게 집행되든 안 되든 계약액이 그만큼 돼 있고 영수증이 있으면 선관위가 규정한 한 3억 정도의 이 선거 비용은 일정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면 다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건 선관위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그건 내 돈 아니니까 그걸 빼먹자고 아마 남편을 이렇게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한참 이 선거 관련 용역을 할 때 이 P사에 일하고 급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우겨요. 근데 남편이 파란 잠바 입고 옆에다가 남편이라고 한글로 쓰고 선거운동을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월급 받을 일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절하게 삽니다. 타인을 향해서 위장 전입을 조롱하던 이 사람이 자식 위한 위장 전입은 과감하게 했고 그 외에 아주 너절한 의혹들이 이렇게 널리 늘렸어요. 언론은 칼럼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문회에서 이명박에 대해 2007년에 위장 전입 이유가 자녀들 교육 때문이었다니 기가 찬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인가 했는데 자기도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안에 이명박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